나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다. 로맨티스트인가? 낭만주의자네요. 로맨틱해요. 오, 멋있는데요? 누구지? 아이고, 어머, 너무 뜨거워요. 아이, 네. 아유, 어머, 어머. 오호. 야, 쾌락주의자. 어머. 야. 와. 어머, 어머. 와. 어머, 이거 오늘 약간 시끄러움인가요?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유추되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하죠. 네, 어떤 분이실까요, 규현 씨? 그 지원 씨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순진해서. 이런 거 잘 몰라요. 아시잖아요. 아, 누구를요? 저 배우요? 누굴 것 같으세요? 배우요? 저 배우요? 아니, 쾌락주의자 누굴 것 같으세요? 쾌락주의자 조기현밖에 모릅니다. 물론 저도 그 주의를 지켜가고 싶긴 하는데 아직 멀었죠, 저는. 혹시 혜성 씨는 누군지 혜성 씨는 짐작하세요? 알죠? 그냥 여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 있지 않나요? 교수님,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바람둥이의 대명사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입니다. 바로 카사노바. 본명은 ዣ코모 지롤라모 카사노바입니다. 근데 이 초상화상으로는 뭔가 그렇게 여자를 잘 홀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못생겼네요. 좀 못생겼. 거의 뭐 모나리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시기에 유럽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한 170 전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카사노바가 자서전 기록에 따르면 한 187에서 188 정도의 굉장히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사노바를 보면 신장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압도당하는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평생 동안 몇 명의 여성과 또는 몇 명의 인물과 사랑을 나눴을까요?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거 그거 왜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 제가 카사노바 공부 좀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 진짜? 네. 그거 왜 왜 공부해요? 공부하셨어요? 아, 왜인지 그게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책 내용 안에 카사노바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거 좀 봤던 기억이 나서. 자서전에 나오는 기록만 하면 132명에 달합니다. 와우. 아 근데 자서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30명. 저 약간의 MSG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이 들어요. 베네치아는 과거부터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오고 가던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베네치아는 자연스럽게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춘이나 도박과 같은 퇴폐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카사노바가 가장 잘하는 것. 여자. 그렇죠. 바로 여인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이제 사랑을 나눌 여성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는 사랑에 빠진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카멜레온 같은 면모를 보이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여자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꽉 잡고 있네. 카사노바를 꽉 잡고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드릴게요. 심지어 이제 혀가 짧아서 알 발음을 못하는 여배우가 있었대요. 이탈리아 알 발음 아드리아나 씨. 예, 그렇죠. 이 발음을 못하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녀를 위해서 극본을 선물합니다. 알이 없는 대본이구나. 그렇죠. 완전 조사노바야, 조사노바. 한국의 카사노바네요. 뭘 원해? 이 알을 완전히 빼버린 극본을 하룻밤 만에 완성해서 발음이 더 이상 그녀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감동이었겠다. 예, 카사노바는 이제 순진한 여성, 순수한 여성에게는 순수한 사랑을, 또 관능적인 여성에게는 불같은 사랑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여성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자신의 모습을 그때그때 바꿨던 것입니다.
한 일화를 살펴보면 28살이 되던 해 카사노바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까테리나 카프레타라는 15살의 소녀였습니다. 자서전에서 이제 카사노바는 그녀를 이제 시시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날 카사노바가 이제 소녀에게 내기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제 내기를 제안한 카사노바가 이겼고요. 아이고 뭔가 전형적인데? 내기 소원으로 소녀에게 뭘 요구하냐면 양말 데님을 자신의 것과 맞바꾸자라고 요청합니다. 뭘 바꿔요? 양말 데님. 데님이요? 양말 데님 처음 들어보시죠? 대님. 지금 의자에 앉은 여성이 무릎 위를 이렇게 묶고 있죠. 스타킹인가? 그렇죠. 양말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던 줄이나 링 같은 것을 양말 데님이라고 합니다. 카사노바가 왜 이 양말 데님을 교환하자고 했을까요? 그냥 그 다리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사실 3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드는 이제 그녀에게 새 양말 데님을 자연스럽게 선물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수십 개 치마를 걷고 양말 데님을 이제 교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고, 어머머.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이 새로운 양말 데님에 걸기에는 이제 이 CC의 양말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이즈가 맞는 긴 피단 양말을 사둬요.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맞춤형 선물. 진짜 선수다. 카사노바는 CC를 정말 사랑해서 정혼까지 했대요. 근데 둘의 관계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CC의 아버지가 평소에 카사노바의 행동을 안 좋게 봐서 엄청 반대를 했대요. 결국엔 CC를 수녀원으로 보냈고, 그래서 카사노바는 CC를 보기 위해서 매주 수녀원에 가서 예배를 들었대요. 그래서 CC의 아버지의 감시를 좀 피하는 방법이었죠. 아니 무슨 이 카사노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한 여자만 만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CC와의 만남을 계기로 카사노바는 희대의 바람둥이로 낙인 찍히는 위험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CC를 보기 위해서 수녀원을 들락거렸던 카사노바는 그 수녀원에 갇혀있던 또 다른 귀족 가문 출신의 수녀인 MM 마리나 모로시니라는 인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더블 M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블 M을 보자마자 카사노바가 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하. 그래서 카사노바는 CC 몰래 이제 MM과 만날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이때 카사노바가 MM과 어디서 만남을 가졌는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카사노바가 직접 나오는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수녀원에 있던 이제 외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접견실 같은 공간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카사노바는 더블 M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또 고백하고요. 그리고 끈질긴 구애 끝에 더블 M과의 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 이후 카사노바가 이제 드디어 그녀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카사노바는 더블 M과의 미래를 위해서 호와 별장까지 빌려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때 완벽한 식사 자리를 위해서 카사노바는 이것까지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기 오기 위해서. 전이구나. 저도 오늘 이 방송하면서 이거 했어요. 네? 정답! 어우, 정답이란 말이 안 나왔어. 정답! 혜성 씨. 이때부터였네. 하세요 그냥. 남자들이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거지. 예쁘게 보이려고. 깜짝이야. 맞잖아요. 교수님도 오늘 메이크업 하셨잖아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오답이요? 네. 아 정답. 정답. 네. 에? 규현 씨. 아닌 것 같은데? 양치질. 양치 하셨죠? 아까 예, 했습니다. 예. 화장실에 나오시는 예, 거. 규현 씨도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아, 나 알겠다. 혜성 씨. 네. 완벽하려면 뭘 해야 돼요? 리허설을 해야지. 이 완벽한 식사 자리, 이벤트, 내가 할 멘트, 아 그러네. 순서 다 짜놓는 거죠. 혜성 씨 정답입니다. 즉, 단 한 번의 데이트를 위해서 식사를 미리 2인분 세팅해서 직접 음식을 먹어봐요. 그리고
메뉴에서 고칠 것, 메뉴의 순서까지 미세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극정성이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연애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는 거는 아니죠. 바람둥이도 진짜 바빠야 돼요.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에는 함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더블 M에게 오래된 연인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프랑스 대사 자격으로 베네치아에 온 베르니라는 신부님이셨습니다. 더블 M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 애인이 마음에 걸렸는지 베르니에게 카사노바의 만남을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베르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 그건 바로 카사노바와 더블 M이 사랑을 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해준다면 와. 카사노바와 만나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상상보다 더 심한데? 너무 싫다. 관음 같은 건가 이거? 와.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자유분방하다라고 볼 성향이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사노바는 베르니의 제안을 이제 더블 M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락합니다. 네, 이 조건을 승낙합니다. 어머. 아니, 그리고 이후에 이 세 사람은 이후로 종종 함께 만나요.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교차하는 기괴하지만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가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사각관계 중에 마지막 주자 바로 CC가 카사노바 외에 또 다른 인물과 엮이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더블 M입니다. 에? 두 사람 역시 같은 수녀원에 있었는데 단순한 절친이 아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CC는 이제 더블 M과 카사노바의 관계를 이해했고 그녀 역시 이 모임에 끼기 시작하면서 더블 M의 애인 베르니와도 새로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야. 와우. 윷놀인가요? 야, 거의 뭐 유반인데. 와, 이건 아니지. 와. 네,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 관계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카사노바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 더블 M의 말을 들으면 당시 이 베네치아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또 언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금욕해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은 자신에게 금지된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결함은 바로 조물주 자신이 만든 거니까요. 뭐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조물주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베네치아의 이제 젊은 귀족 중 일부는 신이 자신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랑을 나눠도 그것은 신이 준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도 자신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자 교수님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 사각관계 결국 어떻게 끝났나요? 네, 결국 이들의 이제 기묘한 관계는 CC가 이제 수녀원을 나오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게다가 베르니 대사 역시 외교 업무를 위해서, 외교 임무를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더블 M이 병에 걸리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나 씨, 그 카사노바는 수녀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다양하게 만났어요. 유부녀, 그리고 뭐 여관집 딸, 그리고 남자인 척하면서 카스트라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자까지 엄청 다양하게 만났는데 이런 관계 끝에 이제 실증이 남거나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직접 남편감을 구해줬다고 해요. 구해주거나 아니면 그 결혼 지참금 보내줬대요. 네. 부지런해. 부지런해. 그러니까 끝도 깔끔하게 끝내는. 카사노바가 이 귀족 여성들 앞에 나서기 위해서 자주 드나드는 곳이 있었는데요. 박물관? 살롱? 살롱 같아요. 이게 조프랭 부인의 살롱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곳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살롱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살롱은 거실처럼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귀족 부인이 자신의 집으로 지식인 또는 귀족들을 초대해서 정치, 경제, 예술 등을 논하는 모임 자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카사노바가 바로 이곳을 드나들면서 다양한 지식인들과 귀족들을 만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지적 매력, 또 남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면서 여성들과의 만남을 추구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카사노바는 자신에게 쏠린 호감을 바탕으로 귀족 여성들을 이제 하나 둘씩 공략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스티니아나 윈, 카사노바 자서전에 XCV라고만 표기된 비밀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미인이었고 교양까지 겸비한 이제 완벽한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카사노바는 이 높은 신분의 귀족 여성인 XCV를 과연 어떻게 공략했을까요? 카사노바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먼저 카사노바는 그녀를 찬찬히 관찰하고 연구해요. XCV와 대화하면서 그녀가 무례하지 않게 남자를 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사노바는 먼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충실한 노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마음대로 써도 좋아요. 당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소. 자, 전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바친다는 카사노바의 이 달콤한 속삭임에 그녀는 카사노바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제 진전되자 카사노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진도를 나갔겠죠? 아, 그렇죠. 하지만 카사노바는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원래 카사노바 같았으면 그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XCV의 신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의 본능을 눌러가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선수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지나갔는데 네. 두 번째 공략법은 뭔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XCV와 카사노바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장애물이었는지 그녀가 보낸 편지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비밀을 당신 가슴속에 안겨주고 나면 제 마음은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희 처지가 저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기에 이렇게 편지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XCV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네, 임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누구가 아이예요? 누구의? 카사노바의 아이는 아니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죠. 아. 충격적인 고백인데 카사노바도 당연히 놀랐을 거고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사노바는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제 도움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카사노바가 그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를 물었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귀부인을 찾아가고 도움을 받아서 그녀가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끔 수녀원으로 보냅니다. 수녀원. 그런데 카사노바는 이 일로 이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뭔데요? 아무리 귀족이라고 해도 당시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는 죄악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산파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해 버리자 카사노바가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카사노바는 이렇게 해서 XCV를 도와주었지만 그녀의 가족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날까 봐 그녀를 재빨리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그와 XCV와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